최경영의 최강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의미부터 정치 현안까지 국회 외통위 소속이십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안 됐나요? 예, 전화 연결이 안 됐습니다. 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영업 PT도 했고요. 그제 윤석열 대통령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은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오늘은 또 베트남 국빈 방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미중 관계 또 지금 우리의 예상대로 가고 있는 건지, 예,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외교 현안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예. 지금 저 부산 엑스포 유치위에서 영업 PT도 하고 총력전을 펼쳤는데 일단은 어떤 의미가 있는 뭔가 좀 그 진전된 뭐가 있었을까요? 현지에서 무슨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어떻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소식은 없습니다만, 예. 그 PT를 그저께 밤에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태리 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의 타이틀이죠. 그런 타이틀을 갖고 직접 이 PT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세계 박람회가 1851년부터 시작해서 요번에 172번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국가 원수가 직접 PT에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열정과 이제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셨는데, 예. 현재 179개국인데 사우디가 뭐라고 얘기하면 70여 개국이 지지를 선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예. 예. 사우디로. 예, 사우디가. 그러니까 사우디가 계속해서 미리 준비를 해왔고요. 사우디가 2030의 이제 비전 2030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네옴시티라는 정말로 최첨단 친환경 도시도 만들고, 또 2099년도에는 아세안 동계 아시안 게임을 또 사우디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2029년, 2030년 비전 2030 있고요. 2032년 사우디가 건국한 지 100주년이 되는 행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 유치하려고 해서 70여 개국의 지지를 얻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후발주자지만은 그 PT를 보면 훨씬 우리가 잘했습니다. 좀 사우디는 좀 몸이 건조하게 발표를 했고, 우리는 첨단 기법도 보여줬고, 또 컨텐츠도 아주 알찼고요. 그래서 이게 예. 11월에 결정하는데, 예. 이게 보통 1차 투표에 3분의 2를 얻어야 됩니다. 3분의 2. 2차 투표까지, 만약 3분의 2 못 얻으면 2차 투표까지? 못 얻으면 결선으로 갑니다. 그렇구나. 120표 이상을 얻어야 됩니다. 그럼 결선으로 갈 가능성도 결선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높네. 아마 사우디 1등, 우리가 2등. 아마 우리 이 결선으로 가죠. 그때는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걱정했던 것도 사실은, 예. 아니 179개국이라 하면 대충 이렇게 보면 중동은 아무래도 사우디 편일 거고, 중동 옆에 있는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국이랑 요새 사우디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한테 도움 많이 받은 아프리카나 남미 쪽이 좀 흔들릴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하고 이탈리아가 유럽 쪽을 하는데, 유럽 쪽에 또 이탈리아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갈라먹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게 엑스포가요. 2020년 두바이가 있고요. 2025년대 오사카가 합니다. 예. 그리고 2030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2035년에 중국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중국이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보다는 사우디를 지원할 겁니다. 또 사우디가 같아요. 이제 예. 중동의 지역 맹주 아닙니까? 예. 또 아랍권을 대표하고요. 거기서 웬만한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레바논이나 이란하고 최근에 외교관계 맺었습니다만, 예. 그 나라 두 나라 빼놓고 웬만큼 괜찮기 때문에 지역별로 아랍권 중심으로, 그러니까 중동, 또 지역별로 아프리카, 또 남아메리카 이런 그렇죠. 중심으로 오일머니를 가지고 그럴 것 표를 획득하려고 하고 이거에 맞싸우는데, 만약에 결선에서 이탈리아를 제끼면은 유럽 쪽이 말씀하신 대로 유럽 쪽을 우리가 한꺼번에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 전략이군요.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고요. 베트남 국빈 방문 예정인데 베트남에서는 현안이 뭘까요?
베트남에는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경제입니다. 경제. 예.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외교관계 수립한 게 한 31년 됐거든요. 예. 31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한 베트남 교역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제3의 교역국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제3의 교역국으로 이제 올라섰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게 되면은 또 베트남은 이제 공산당 지도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공산당 서기장, 국가 주석, 또 총리 이런 산부 요인을 만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베트남 경제협력 사업,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라든지 방위산업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중 관계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토니 블링컨이 가서 이야기한 그 분위기나 그 다음에 제닛 앨런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이 미국 국회에서 이야기한 것도 디커플링은 확실히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지금 미국의 입장은 맞습니다. 디커플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지금 보조가 맞춰져 있는 외교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디커플링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대통령실이나 여러 이제 고위 당국자들이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디커플링 할 의도도 없고, 선언한 적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뭐, 일종의 디리스킹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공급망, 자원 공급망에 있어서 위험을 이제 좀 배제하자. 소위 말해서 이 중국에 대해서 너무 의존적으로 가지 말자. 예.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요? 만약에 중국이 걱정되는 거는 중국이 미국과는 뭐 어느 정도 화해를 하고 우리를 뭐 약간 좀 밉보는 듯한 뭐 이런 양상으로 가는 거가 이제 사실 좀 그렇잖아요.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잖아요. 미중 간의 이제 화해 분위기가 이제 조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하나 재미있는 게 이 중국의 그 글로벌 타임스 관영. 글로벌 타임스라는 신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참 이 재미있는 그 해석을 하나 내줬습니다. 뭐냐면은 그 시진핑 주석이 토니 블링컨 이제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 꽃을 하나 이렇게 했거든요. 테이블에 꽃을 하는데 꽃이 연꽃을 뒀답니다. 연꽃을 이제 중국말로 허화라고 하거든요. 허화. 그 허라는 게 우리가 중국하고의 평화를 화평이라고 하거든요. 허하고 똑같습니다. 화합하겠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하고 서로 관계 증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이 진전이 있다. 진전이 있었고 아주 매우 좋은 일이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했군요.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여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여기서 한중 관계는 어떨 거냐. 최근에 이제 그 싱하이밍 대사의 이제 발언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서로 뭐 외교 공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은 소강 상태. 제가 주장했던 게 소강 상태로 가서 물밑 접촉을 통해서 한중 간의 전략급 대화를 빨리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거든요. 사실 그 다음 달에 그 ARF가 열립니다. 그래서 박진 장관이 친강 외교부장 아마 만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미중 간의 관계 개선이 되면서 중국 입장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을 좀 왕따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요. 그게 걱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생각하면 항상 교훈을 주겠다. 이 대국주의, 중화주의의 어떤 외교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특히 아시아에 있는 한국 같은 나라는 과거에 조공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에 무조건 굴복해야 된다.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이고 북핵 미사일 고도화 위협에 맞서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 중국 나름대로의 교훈을 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김기현 대표가 굳이 이게 중국인을 딱 꼬집어서 건강보험이랄지 투표권이랄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그게 그거는 하나의 원칙의 문제입니다. 원칙의 문제다. 원칙의 문제입니다. 예. 그 한중 관계를 보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2006년도부터 외국인들에 대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다음에 3년이 지나면은 지방 참정권을 줬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12만 명이거든요. 12만 명 중에 10만 명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역으로 상호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중국에 가서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 후에 지방 참정권을 주냐? 안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호주의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한중 간에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만 미중 관계하고 어떤 투표권 문제하고는 그다지 큰 관련성은 없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공교육 강화 방안이랄지 이런 거는 뭐 국민 대부분이 다 찬성하실 것 같은데. 예. 뭐 이렇게 논란이 수능이 쉽냐 어렵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좀 혼란이 있었고. 근데 이 가다가 사교육 카르텔 이야기 나오고 이제 초과이익은 범죄다 이렇게 이철규 총장이 말씀하셨던데 이거는 기존의 뭐랄까요 자본주의 수호라고 할 수 있는 보수 정당의 입장하고는 약간 좀 다른 어감으로 들리기는 합니다만은. 예. 아니 엉뚱하게 강사 소득 문제로 변질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쉬운 수능 난이도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통령의 발언은 물론 작년부터 올 초 거쳐서 최근에 6월 15일 날 말씀하신 게 공교육 교육 과정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분별력을 갖는 공정한 수능을 시행을 해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하니까 일선 현장에서는 쉬운 수능 난이도 조절같이 됐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잘못됐는데 그래서 킬러 문항이 결국 사교육의 이권 카르텔하고 뭔가 연관이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하는 이제 이런 일타 강사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범죄다. 근데 이거는 본말 이게 이제 뭐가 좀 이상한 문제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세금 내고 적법한 경제 활동으로 돈 번 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자본사회에서 그렇죠. 그건 범죄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이거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 사교육비 절감하겠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나타내신 거거든요. 그 차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응? 결국 본마 이렇게 전도돼 버린 그런 경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사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2부에서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 그리고 한 번 더 뉴스 젊은 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